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제 혁명, 시민혁명의 마지막 이야기죠. 마지막은 아니고 뒤쪽에도 혁명이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굵직한 혁명으로서 영국혁명, 미국혁명, 그리고 마지막 프랑스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시간입니다. 프랑스혁명과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파트고요. 이 파트 조금 길어요. 교과서로도 총 4쪽이죠. 자, 그거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들어갈 거고요. 이전에 우리가 프랑스에 대해서 뭘 배웠었지? 라고 하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면서 프랑스 혁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 길게 얘기하지 않고요. 오늘 수업 짧진 않을 것 같으니까. 자, 프랑스 혁명에 들어가 보도록 하죠. 혁명의 발생이라고 되어 있고요. 오늘도 여전히 영국 혁명, 미국 혁명과 같이 번호를 넘버링 해가면서 시간 순서대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될 거라는 거 머릿속에 한번 넣어보시고, 자, 그러면 프랑스 혁명 역시 미국 혁명, 영국 혁명과 같이 뭐부터 봐야 되겠어요? 혁명 이전에 어떤 상황이었기에 혁명이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됐는가 한번 시작을 해봐야겠죠. 자, 18세기 후반, 자, 1700년대 후반의 프랑스 사회는 구제도의 모순이 지배하는 사회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구제도의 모순이라고 되어 있네요. 구제도의 모순. 자, 옛날부터 내려오는 제도가 가지고 있는 모순, 문제점들이 있는 사회였대요. 자, 이게 혁명이 발생하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이고요. 배경 중에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제도의 모순, 뭐가 있을까? 자, 일단 절대왕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요. 자, 프랑스는 계속해서 가톨릭 국가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톨릭의 성직자들도 상당히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러한 신분제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자리를 잡고 있는, 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가고 있는 여러 가지 구제도의 모순, 프랑스어로는 앙시엥 레짐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구제도의 모순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였어요. 자,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게요. 제1신분, 신분 중에 가장 높은 성직자와 제2신분은 귀족. 와, 성직자가 제일 위에 있네요. 성직자와 제2신분인 귀족은 전 인구의 약 2%, 나머지가 다 98%가 제3신분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요 1신분과 2신분이 숫자로는 굉장히 적으나 여기 써있듯이 교회, 군대, 정부의 중요한 직책들을 다 차지하고 대토지, 토지들도 많이 소유하고 세금도 면제받는 등의 굉장히 이러한 뭔가 특권을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자, 1신분과 2신분은 이러한 상황이다. 자, 그러면 인구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제3신분은 어떤 상황이냐? 자, 제3신분 자체가 키워드네요. 제3신분은 어떤 사람들이냐? 제3신분은 농민도 들어가고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자, 정치 참여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자, 여긴 세금도 면제받는데 1, 2신분은 자, 과중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자, 특히 제3신분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냐면, 자, 성직자와 귀족이 아니면 다 제3신분입니다. 제3신분에는 자,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왔던 많은 굉장히 활발한 상공업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 시민계급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제3신분 중에 시민계급들은요, 밑줄 계속 거보세요. 상공업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이 사람들은 토지, 이런 대토지까지는 아니어도 돈을 다른 방식으로 굉장히 많이 벌어들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계몽사상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프랑스에서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계몽사상의 의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무기를 들고 낡은 관습, 미신을 타파해서 인류가 결국에 진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걸 믿는 사상이 계몽사상이었잖아. 구제도의 모습, 전형적인 낡은 관습이죠. 이거를 타파하려고 하는 열망이 상당히 높았다라고 하는 거, 요거를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혁명이 일어난 배경. 자, 첫 번째는 구제도의 모습, 앙시엥 레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 두 번째는 시민계급이 성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다음으로 볼 수 있는 동그라미 3번. 혁명의 배경으로 볼 수 있는, 자, 프랑스 왕실은 거기에다가 궁중생활이 화려해요. 거기에다가 전쟁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 이전에 프랑스 전쟁 한번 본 적 있어요. 저번 시간에 미국 혁명 때 7년 전쟁도 프랑스가 참가했었죠. 7년 전쟁 여기 안 써있지만 7년 전쟁뿐만이 아니라 미국 혁명에도 프랑스가 지원을 했었단 말이야. 영국을 한번 이렇게 영국을 좀
힘들게 하기 위해서 미국 혁명도 지원해주고, 얘들아 지원을 해줘, 혁명을 지원해줘. 결국에 전쟁을 한다는 소리인데 전쟁을 하면 돈을 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프랑스 왕실은 화려한 궁중 생활을 유지할 뿐만이 아니라 사치, 그다음에 미국 혁명 지원 등 전쟁에 참여하면서 재정이 매우 궁핍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들, 여기까지 우리가 혁명 이전에 프랑스가 이런 상황이었구나, 즉 혁명의 배경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뭔가 구제도의 모순, 앙싱 레짐이라고 하는 걸 눈으로 잘 보여주는 풍자한 그림인데요. 자, 제3신분이 허리를 수그리고 1신분과 2신분이 다 그 위에 얹어져 있는, 이들이 세금을 내고 이들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풍자한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묶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묶어서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부분이 다 뭐다? 혁명이 일어나게 된 프랑스 혁명의 배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묶어서 혁명의 배경이라고 써놓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나중에 뭔가 교과서를 구조화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혁명의 시작이거든요. 다음 문장부터가. 자, 이렇게 혁명의 배경으로 한번 묶어보시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왕은 누구였냐? 왕이 누군지는 알아둬야 되죠. 이 혁명이 발생할 때 루이 14세입니다. 아니, 미안해요. 16을 보면서도 14라고 읽네. 루이 16세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루이 14세는 선생님이 일부러 헷갈린 거 여러분도 헷갈릴까 봐. 루이 14세는 절대왕정의 가장 전성기를 보여줬던 그런 왕이라고 보면다면 이제 요 프랑스 혁명 시기의 왕은 루이 16세입니다. 자, 재정 위기가 계속해서 있어요. 재정 위기가 계속해서 있어. 그래서 이 재정 위기를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세금들을 매기려면 뭔가 전 국민적으로 봐봐. 그냥 세금을 딱 때려봐. 그냥 세금을 때려버렸을 때 뭔가 반발이 일어나는 모습 이전에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재정 위기를 해결하려면 결국에 세금을 더 때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떤 국민들의 어떤 의견을 좀 들어보고자, 자, 1614년 이래에 한 번도 소집되지 않았던 삼부회라고 하는 것을 소집하게 됩니다. 삼부회를 소집을 하게 되죠. 자, 이 삼부회 소집이라고 하는 게 이제 혁명의 첫 번째 순서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삼부회를 소집을 한다. 루이 16세가 뭐 하기 위해서? 재정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삼부회를 소집하는 모습이, 이제 선생님은 동그라미로 하면 이런 번호들이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혁명의 첫 번째 단계 시작입니다. 네모칸으로 칠게요. 첫 번째 3부회가 소집이 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부회, 즉 3신분에 뭐 하는 거야? 3신분이 모이는 거야. 1신분, 2신분, 3신분이 다 모이는 거를 3부회라고 부르는데요. 자, 근데 1614년 이래로 한 번도 소집되지 않았대요. 그럼 1614년에는 소집이 됐었다는 건데 언제 소집이 됐었냐? 교과서에는 삼부회라는 표현이 나오지는 않았었는데, 여러분 봐봐요. 이거 기억나요? 교황권의 쇠퇴에서 필리프 4세와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가 대립을 하면서 이제 결국에 과세하는 거, 성직자에 대한 과세라고 하는 걸 굴복시켰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필리프 4세와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가 대립하였으나 필리프 4세가 뭐의 지지를 얻었대? 의회의 지지를 얻었대요. 이게 뭐냐면 이게 삼부회입니다. 이게 3부회예요. 이게 언제였냐면 그래서 이제 14세기 초 이런 것들이 이제 3부회. 그래서 이제 3부회 같은 것들이 이전에도 열리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는 있다는 거죠. 살펴볼 수는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혁명의 시작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회가 소집이 됐습니다. 자, 3부회가 소집이 되자 투표의 표결 방식을 둘러싸고 서로 대립을 하게 됩니다. 이게 혁명의 두 번째 모습이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투표의 표결 방식을 둘러싸고 서로 대립하게 됩니다. 투표의 표결 방식을 둘러싸고요. 자, 이게 무슨 방식이냐면, 자, 투표의 표결 방식이라는 게 뭐야? 자, 이제 투표를 하는 방식이야. 투표하는 방식. 자, 제3신부는 뭘 요구하냐면 머릿수 표결 방식을 요구합니다. 근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자, 봐봐. 원래 여기서 3부에서 쓰던 방식은 신분별 투표예요.
신분별 투표예요. 자, 신분별 투표라는 건 자, 제1신분의 의견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제2신분의 의견을 다 모아요. 그럼 제3신분의 의견을 다 모아서 각 신분별 의견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1신분과 2신분, 즉 성직자와 귀족들은 거의 대부분 의견이 같겠죠. 그러면 항상 제3신분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 2대 1이잖아요. 오케이? 신분별 투표일 경우에는. 근데 아까 말했죠. 인구수로 따져봐. 1신분과 2신분은 전 인구의 2%입니다. 제3신분은 3신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묶여있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전 인구의 98%예요. 그러니까 제3신분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뭘 요구하는 거예요? 머릿수 표결 방식을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표결 방식의 대립이라고 하는 게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신분별 투표 대 머릿수 표결 방식. 머릿수 표결 방식 뭐야? 그냥 정말 다수결 숫자 그대로 1, 2, 3신분 그냥 다 모아놓고 투표하는 거예요. 그냥. 머릿수 표결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자 이들은 바깥으로 나갑니다.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국민의회라고 하는 의회를 구성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절대왕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헌법에 따라서 뭔가 우리가 통치가 되는 헌법을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는, 즉 헌법을 제정하기 전에는 우리는 이 국민의회는 해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서약을 하는데, 그 서약을 어디에서 하냐면 그 바깥에 있었던 테니스 코트에서 서약을 하거든요. 테니스장에서 서약을 해서 우리는 그 서약을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라고 부릅니다. 요게 혁명의 세 번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표의 표결 방식을 둘러싸고 서로 대립을 하게 되었고, 그런데 요구가 머릿수 표결 방식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세 번째 국민의회를 구성하고 우리는 앞으로 헌법이 제대로 제정될 때까지 뭐 하지 않겠다? 해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서약을 하는 테니스 코트에 서약을 하는 모습까지가 세 번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공간이 있다면 여기에다가 3을 써도 될 것 같아요. 국민의회 구성부터를 3, 순서를 3으로 잡아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회가 구성이 됐어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3부회가 소집이 됐어요. 근데 3부회에서 뭔가 대립이 일어난 거야. 표결 방식을 가지고. 그러자 3신분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3부회에서. 그래서 바깥에다가 따로 국민의회라고 하는 자신들의 조직을 만들어 놓은 거죠. 자신들의 의회를 구성을 한 겁니다. 자, 요 상황이 되자 요 왕이 소집한 3부회와 3신분들이 만들어 놓은 국민의회가 현재 대립 중인 상황인 거예요. 대립 중인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자 왕이 국민의회를 무력으로 해산하려고 합니다. 군대를 모아가지고요. 국왕이 당시 루이 16세죠. 국민의회를 무력으로 해산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파리 민중들은 이에 저항을 하게 되죠. 당연히 파리의 민중들. 자, 제3신분 98%라고 했습니다. 대다수는 이 제3신분의 목소리에 동의를 하겠죠. 그래서 파리에 있었던 당시에 파리 민중들이 이에 저항하면서 국왕의 무력 탄압에 저항하면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네 번째 혁명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왕이 국민의회를 무력으로 해산하려 하자 저항하면서, 자, 핵심 키워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스티유 감옥이라고 하는 데는 여기에 써있죠. 그래서 지금 테니스 코트의 서약 다음 바스티유 감옥 습격까지 온 겁니다. 자, 바스티유 자체가 감옥이라고 하는 뜻이어서요. 바스티유 감옥이라고 하면 중복 표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래서 그냥 요즘 어떤 책들 보면 바스티유 습격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합니다. 여기가 가장 대표적인 어떤 절대왕정, 구제도의 모순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을 이렇게 올가매고 있는, 억압하는 거에 상징 같은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했을 때 이 안에 뭔가 구제도를 비판하다가 잡혀 들어간 정치범들 있잖아요. 이런 정치범들을 풀어주려고 하는 목적도 있었겠지만 들어갔어. 근데 들어갔는데 사실 정치범들은 몇 명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범들은 거의 없고 안에 사실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다고 해요. 즉 거의 비어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바스티유 감옥 습격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냥 그 상징과 같은 건물을 제3신분, 즉 파리의 민중들이 습격해서 점령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대립을 하면서 국민의회가 세 번째 구성이 되고요. 이를
무력으로 해산하려고 하자 결국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네 번째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러 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 혁명의 분위기는 고조되어 가고 있어요.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방금 네 번째 장면까지 살펴봤습니다. 민중의 저항, 파리 민중의 저항은요, 파리에서 이제 어디로? 지방 도시, 농촌까지 퍼져 나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지방에 있는 농민들은 아직도 봉건적 부담, 얘들아, 우리 저번에 꽤 오랜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장원제가 해체되고 농노제가 해체되고 막 그런 모습들 봤잖아요. 노동지대라고 하는 것들이 점차 어떻게 지대를 돈으로 내고 이런 모습들을 봤잖아요. 그런데 그런 돈으로 내거나 어쨌든 그런 봉건적 부담이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대를 바친다거나 영주에게 그런 봉건적 부담이 아직도 남아 있었던 거예요. 지방 농촌에는. 그래서 봉건적 부담에 허덕이던 농민들은요, 영주의 성을 공격하고 봉건 문서들, 뭔가 자기가 영주에게 약간 예속돼 있다,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문서들이나 이런 것들을 싹 불태우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5번 혁명의 확산과 농민봉기라고 써놓으면 이게 5번째 장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바스티유 감옥 습격이라고 하는 걸 4번째 장면으로 봤다면 5번째 장면에 혁명이 확산되어 갑니다. 전국적으로요. 그리고 농민봉기가 발생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민중의 저항, 파리 민중의 저항으로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결국에 특히나 이 불씨를 딱 당겼을 때 확 하고 터져나온 사람들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농민들이라는 거죠. 봉건적 부담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었다. 자, 아직 국민의회는 계속해서 구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회라고 하는 건요. 그래서 국민의회는 여러분들은 교과서 한 페이지죠. 아직 안 넘어갔어요. 다음 페이지로. 국민의회는요, 이제 이러한 민중들의 그리고 농민봉기라고 하는 전국적인 분위기를 타고요. 국민의회는 결국에 뭘 선언하냐? 자, 지금 분위기를 탄 거야. 분위기를 탄 거예요. 국민의회는. 그래서 봉건제 폐지 선언을 합니다. 자, 이제부터 봉건적 제도, 봉건적 공락, 이런 봉건적 부담 같은 거 다 폐지한다. 그리고 귀족 성직자의 특권 폐지한다. 즉 봉건제 폐지를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국민의회는 뭘 발표하냐?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줄여서 인권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프랑스 혁명의 상징과 같은 문서입니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줄여서 인권선언을 발표합니다. 국민의회가요. 자, 이후에 이런 분위기를 타면서 여성들이 또 파리에서 봉기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 당시에 막 식량 부족 문제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식량 위기로 고통을 겪던 이제 집에 있었던 여성들까지도 막 거리에 나와가지고 봉기를 일으키는 이런 모습들도 보이는데요. 어찌됐든 지금 이렇게 봐봐요.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가지고 오면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타야 돼. 네 번째 모습, 바스티유 감옥이 습격된 이후에 파리의 민중들에서부터 전국적으로 농민봉기까지 퍼져나가고요. 이런 분위기를 타고 결국에 국민의회, 아까 3부에서 빠져나왔던 제3신분들이 만들었던 그 국민의회 있잖아요. 그 국민의회는 자, 전국적으로 봉건제 폐지라고 하는 걸 선언하고 인권선언을 발표합니다. 인권선언 조금 이따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지금 혁명이 걷잡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이 국왕 누구예요? 루이 16세입니다. 루이 16세는요, 이때쯤 타가지고, 야, 이거 이러다가, 나 좀 있으면 궁전도 함락되고 나 죽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국왕이 국외로 탈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체포돼요. 우린 이 사건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바렌느 사건이라고도 부릅니다. 여기가 이 왕이 탈출하다가 잡힌 곳이거든요. 체포된 곳이거든요. 자, 그래서 바렌느 사건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체포되면서 자, 국왕에 대한 민중들의 감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 물론 국왕에 대한 분노가 컸겠지. 그리고 이런 혁명적 분위기가 있는 상황 속에서 국왕이 뭘 어떻게 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국왕이 지금 이 혁명적 분위기에서 뭔가 해결하거나 너희들의 의견을 받아주겠다라던가 이런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라 도망가려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여기 뭐야? 국왕에 대한 민중의 반감은 점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기억나요?
제3신분들이 3부에서 빠져나오면서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라는 걸 했습니다. 내용이 뭐였죠? 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린 절대 해산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걸 했었죠. 자, 이제 그래서 국민의회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결국에 뭘 만들어요? 헌법을 만듭니다. 이후 입헌 군주제와 제한 선거제를 규정한 헌법이 제정됩니다. 1791년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헌법을 1791년 헌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1791년 헌법. 이후에도 헌법이 더 몇 개 만들어질 거거든요. 어쨌든 1791년 헌법으로 이제 이 헌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헌법에 따라서 국민의회는 이제 해산되고요. 이후에 법을 만드는 기구로서 입법의회라고 하는 게 소집이 됩니다. 즉,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요 국민의회가 구성됐던 이 시기 있죠? 이 시기부터 여기까지는 전체적으로 뭐가 활동하고 있는 시기인가요? 국민의회가 활동하고 있는 시기인 겁니다. 국민의회가 활동하고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묶어보세요. 이렇게 묶어서 요게 6번째 장면이라고 그냥 묶어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6번째 장면, 뭐가 활동하는 거? 국민의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거. 자,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봉건제를 폐지한다거나 또 뭐가 있었지? 인권선언을 발표한다거나 그리고 1791년 헌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 헌법을 제정하는 모습들. 그리고 이 헌법이 제정되면서 국민의회는 해산되고 이제 입법의회로 바통이 넘어갑니다. 입법의회로 바통 터치가 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따라오기만 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1791년 헌법의 내용을 조금만 더 보도록 하죠. 여기 제한선거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한선거제. 제한선거제는요, 당시 이제 1791년 헌법에 따르면 시민들을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능동적 시민, 하나는 수동적 시민, 이렇게 나눠요. 자, 그 중에 능동적 시민만 선거권을 가집니다. 투표권을 가져요. 근데 능동적 시민과 수동적 시민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직접세, 즉 세금을 내냐 안 내냐예요. 자, 세금을 내는 사람들,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 즉 좀 더 상위 계층,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혁명의 결과 헌법이 만들어지고 선거제, 입헌군주제와 선거제가 규정이 되었지만 제한선거이기 때문에 뭔가 완전하게 모두가 선거권을 가지는 그런 모습은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에 따라서도 이제 가지고 있는 재산에 따라서 또 시민을 구분해서 재산이 좀 많은 사람들만 능동적 시민으로 규정해서 이 사람들에게만 투표권을 주고 있는 이런 모습. 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요거 나름대로 또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지금 6번째 장면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좀 보고 지나갈 거냐면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줄여서 인권선언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로는 144페이지에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자유롭게 그리고 평등한 권리를 갖고 태어났대요. 사람은 여기다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자유롭게 그리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고 늘 그렇게 살아간대요. 뭐야? 인간이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가지고 태어났대요. 뭐야? 하늘로부터 받았다. 천부인권 같은 것들이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모든 정치적 결사, 정치적 조직의 목적은 그 무엇도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자연권을 보전하는 데 있다. 그 자연권에는 자유로울 권리, 그리고 안전할 권리, 압제, 자기를 억압하는 거에 대해 저항할 권리,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재산권 같은 게 들어가 있죠, 지금. 여기 재산권. 재산권 같은 게 지금 들어가 있는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제 3조 한번 볼게요. 모든 주권의 근원은 본질적으로 인민에게 있다. 모든 주권의 근원은 본질적으로 인민에게 있다. 뭐래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인민? 주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표현으로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인민에게 있다. 주권, 재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집단이나 개인을 막론하고 인민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한은 행사할 수 없다. 모든
주권은 본질적으로 인민에게 있다. 그리고 다음, 법은 일반 의지의 표현이다. 이 표현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민주권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우리? 법은 일반 의지가 표현된 것이다. 모든 시민은 법의 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법은 보호하는 경우든 처벌을 가하는 경우든 모든 사람에게 똑같다.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능력, 덕성, 재능에 따른 차별 이외에는 공적인 위계, 지위, 직업 등에 평등하게 취임할 수 있다. 자, 차이는 뭘로만 둘 것이다? 능력, 그리고 재능,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로만 둘 것이다. 자, 기본적으로 모두 평등하다. 자, 일단 제3조와 4조를 묶었을 때 여러분들 누가 좀 떠올라줘야 되냐면 루소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들이 좀 떠올라줘야 돼요. 일반 의지의 표현이다. 인민주권의 원리다. 이런 것들. 루소, 우리 사회계약설에서 배웠던 루소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주었다. 이런 인권선언에 루소의 목소리가 좀 들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7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7조. 자, 소유권은 그 무엇도 침해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래요. 소유권. 요거랑도 연결이 되죠. 우리가 아까 봤던 자연권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재산, 자기의 재산을 뭔가 지킬 권리, 재산권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연결 한번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적인 필요성이 명백하며 그것이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또 미리 정당한 보상을 제시한 경우가 아니면 그것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소유권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산권, 소유권이라고 하는 걸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1번에 인권선언이 갖는 역사적 의의는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들로 조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뭘로 정리해 볼 수 있을까? 뭐 천부인권이라던가 주권 재민, 인민주권이라던가 이런 법 앞의 평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향후에 미친 영향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정도로 1번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자료 보면 자료 2번도 있는데 요건 조금 이따가 살펴볼 거고 기역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기역과 니은의 주장의 차이점. 기역이 뭐였어? 소유권은 그 무엇도 침해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죠. 소유권은 신성한 그리고 침해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침해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아까 봤던 거랑 조금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791년 헌법에서 여러분들 1791년 헌법에서 제한선거제가 규정이 됐다고 했고요. 제한선거제에서는 시민을 능동적 시민과 수동적 시민으로 나눠서 능동적 시민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 능동적 시민과 수동적 시민을 나누는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재산이라 그랬어요. 재산. 그러니까 나누는 기준 자체는 직접세,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 내냐 안 내냐의 문제인데 세금을 낸다는 건 그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자, 이러한 재산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한다. 소유권은 신성하고 침해할 수 없는 권리이다. 지금 이 프랑스 혁명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꽤나 돈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구나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30분 중에서도 꽤나 돈 좀 번 누구들? 시민계급들, 상층 시민계급들이 이것들을 주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인권선언이라던가 헌법의 내용에 드러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느낌? 자본가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본가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자, 좀 있으면 이런 자본가가 아닌 일반적인 민중들의 목소리도 나올 거거든요. 일반적인 민중들의 목소리도 나올 거거든요. 자, 그래서 소유권은 신성하고 침해할 수 없는 권리다. 자본가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자, 그래서 요게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거. 1791년 헌법에서 제한 선거제라고 하는 것도 같이 엮어서 생각을 해봄직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권선언까지 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볼게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 마지막 모습이 뭐였나 한번 볼게요. 민중의 저항들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갔고 국민의회가 결국에 봉건제 폐지, 인권선언 발표, 그 다음에 1791년 헌법을 만드는 이런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통은 누구에게 넘어갔어? 국민의회 해산, 입법의회가 구성이 됩니다. 입법의회가 구성이 돼요. 자, 혁명의 전파. 자, 이제 입법의회가 만들어진 요 상황에서요, 주변국들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자, 프랑스가 이렇게 있어. 프랑스가 있고, 이 주변에 뭐 독일, 이쪽에 뭐 프로이센도 있고, 막 여기 에스파냐도 있고, 막 주변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변국들은 지금 프랑스를 이러고 보고 있는 상황. 이러고 프랑스를 보고 있으니까 무슨 느낌이었을까요? 주변 나라들의 왕들이 또는 주변 나라들의 지도층들, 귀족 이런 사람들이 프랑스의 혁명 상황을 보고 있으면 무슨 느낌이 들었을까요? 아, 망했다. 쟤네들이 그리고 저러한 혁명이라고 하는 분위기가 만약에 우리나라까지 퍼지게 된다면 너무 골치 아프겠는데 우리도 저걸 막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 보니까 주변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요, 프랑스의 혁명 세력을 짓눌러 놓으려고 해요. 프랑스 혁명이 어디에서만 끝나게? 프랑스에서만 끝나게. 주변 나라들이 군대를 파견하거나 이래가지고 프랑스와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을 빨리 끝내야 그 프랑스 혁명이 주변 나라들로 퍼지지 않을 테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7번째 장면입니다. 혁명의 전파를 우려한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등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프랑스를 위협합니다. 그러자 이 의회는 무슨 의회 얘기하는 거야? 입법의회 얘기하는 겁니다. 입법의회가 이들에게 선전포고를 하면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7번째 장면이고요. 요걸 제목으로 한번 써보자면 우린 이 전쟁을 무슨 전쟁이라고 하냐면 혁명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혁명전쟁이 발발합니다 라고 하는 요 장면으로 7번째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혁명전쟁이 발생을 하는데 거듭 패전합니다. 거듭 패전을 해요. 자, 프랑스 자체 국민 원래부터 훈련받고 있는 군대라기보다는 뭔가 의용군이거든요. 나라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시민들이 뭔가 군대로 참여하는 그런 의용군의 형태였기도 했고, 그래서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거듭 패전합니다. 그러면서 혁명이 점점 위기에 몰리죠. 왜냐하면 만약에 패전해가지고 결국 프랑스가 점령당해요. 그럼 혁명 끝이에요. 혁명 끝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혁명이 위기에 처하자 이 혁명을 밑에서 이끌고 있었던 그 민중들 있잖아요. 그 민중들은 요 라 마르세예즈라고 하는 지금 현재 프랑스의 국가입니다. 라 마르세예즈라고 하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전투에 참여하고자 의용군으로서 의용군이 조직이 된 거죠. 자, 의용군으로서 뭔가 이제 파리로 몰려들게 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라 마르세이즈. 이게 혁명전쟁이 시작된 게 1792년 4월이거든요. 그래서 4월에 혁명전쟁이 시작된다. 즉 프랑스가 선전포고를 하자마자 곧 군대에 있었던 한 사람이 바로 이 노래를 작곡합니다. 그리고 이 라 마르세이즈는 지금 현재까지도 프랑스의 국가예요. 그래서 이 라 마르세이즈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이 당시의 키워드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7번째 장면까지 무슨 느낌이에요? 현재 입법의회가 구성이 됐고 혁명전쟁이 시작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또 전쟁이잖아, 얘들아. 전쟁이 나면 일반적인 사람들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전쟁으로 물가가 오르고 생활이 어려워지자. 자, 전쟁으로 물가가 오르고 생활이 어려워지자. 자, 프랑스 당시의 파리 민중들.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상퀼로트라고 부릅니다. 파리 민중들을. 조금 이따 왜 이렇게 부르는지 알려줄게요. 파리 민중들이 국왕의 퇴위를 주장하면서 왕궁을 습격합니다. 왕궁을 습격해요. 자, 루이 16세 아까 도망갔다가 잡혔다 그랬죠? 그 도망갔다 잡혔던 그 왕궁을 다시 습격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러한 사람들의 요구를 입법의회도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왕권을 정지시킵니다. 왕권을 정지시켜요.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왕권이 정지된다. 왕이 없어졌어요. 뭐가 시작되는 거야?
공화정이 시작되는 거죠. 좀 이따가 그 표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우리가 8번째 장면으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혁명 정쟁이 발발하고 이런 전쟁이 진행되는 중에 전쟁으로 물가가 오르고 생활이 어려워지자 파리의 민중들, 쌍퀼로트라고 부르는 이 파리 민중들이 국왕의 퇴위를 주장하면서 왕궁을 습격했고요. 결국 왕권을 정지시키고요. 이제부터 입법의회가 아니라 입법의회는 뭐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예요? 1791년 헌법. 1791년 헌법에는 뭐에 따라서, 그러니까 1791년 헌법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입헌군주제와 제한선거제인데 입헌군주제죠. 근데 왕권을 정지시켰잖아. 이제 다른 형태의 조직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국민공회라고 하는 조직으로 바통을 넘깁니다. 자, 국민의회로 시작해서 입법의회, 그 다음에 국민공회라고 하는 조직으로 마지막으로 바통이 넘어갑니다. 이게 8번째 장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쌍퀼로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상층 계급들. 옛날에 이제 뭐 귀족들이라거나 프랑스에서는 귀족들이 오히려 반바지를 입고 다녔었거든요. 반바지. 그 반바지를 퀼로트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그 퀼로트를 입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으로 앞에 쌍이라고 하는 접두어가 붙어서 쌍퀼로트라고 해서 어떻게 무슨 뜻? 반바지를 입지 않은 사람, 상층 계급이 아닌 사람, 어떤 사람들, 긴 바지 입은 민중들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거를 좀 잘 나눠보세요. 아까 말했죠. 자본가 계급과 자본가 계급보다도 조금 더 돈이 없는 정말 일반적인 민중들입니다. 쌍퀼로트라고 하는 사람들. 그럼 당연히 또 30분 내에서도 이 사람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또 많겠죠. 그리고 이 쌍퀼로트들이 실제로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했어요. 바스티유 습격할 때도 그 민중들은 다 자본가였겠어요? 아니겠죠. 쌍퀼로트들이었고요. 자, 그래서 국민공회가 들어서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슨 모습일까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단두대, 기요틴이라고도 부르죠. 여기 엎드려 있는 사람이 루이 16세입니다. 자, 이제부터 국민공회입니다. 자,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제목부터 달아놓고 시작을 할까요? 자, 여기 전체를 묶어서요. 이제부터 방금 봤던 입법의회에서 국민공회로 넘어간 거야. 국민공회로 넘어가기 전에 왕권이 정지됐다고 했어요. 왕권이 정지된 후에 국민공회가 만들어지고요. 전체 묶어서 9번째 장면. 국민공회가 활동하고 공포정치가 시작되는 시기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아놓고 시작을 합시다. 여기가 이제 9번째 프랑스 혁명의 장면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9번째 장면이다. 자, 국민공회는 이제 왕권이 정지가 됐죠? 어떻게 돼요? 이제 공화정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화정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발생한 공화정 중에서는 첫 번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기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제1공화정이라고도 부릅니다. 제1공화정이라고도 불러요. 자, 공화정을 선포하고요. 과격파였던, 자, 프랑스 혁명을 주도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내부에서도 의견 차이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의견 차이가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좀 과격한 주장을 하던 쪽을 자코뱅파라고 부르거든요. 과격파인 자코뱅파의 주도로 결국에 루이 16세 왕이 처형당합니다. 왕이 처형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자코뱅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국민공회 내부에서 파가 좀 나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파? 이 두 가지 파만 좀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자코뱅파라고 하고요. 하나는 지롱드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자코뱅파는 소수 급진파예요. 자코뱅파 자체는. 그런데 이 소수의 급진파인데 이 사람들은 지지 세력이 누구예요?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은 가난한 하층민이 누구들? 쌍퀼로트들. 누가 아까 봤던 파리 민중들. 그 숫자 많은 민중들, 쌍퀼로트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지롱드파는 내부에서 숫자 자체는 많아요. 이 다소 온건파인데 좀 온건하게, 자, 프랑스 혁명 자체를 온건하게 가자. 자,
상공업에 종사하는 부유한 시민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아까 뭐 만들었던 사람들일까요? 1791년 헌법 만들었던 사람들이겠죠. 거기에 뭔가 능동적 시민, 수동적 시민의 구분이라던가 인권선언에 들어가 있는 재산권이라고 하는, 소유권이라고 하는 걸 상당히 중요시 여긴다거나 이런 사람들일 거고요. 이 사람들은 내부에서는 숫자 자체는 적지만 이들의 지지 세력은 누구라고? 쌍퀼로트들.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민중들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과격한 급진파인 자코뱅파의 주도로 결국에 루이 16세가 처형당합니다. 주변 나라들에서 요러고 살펴보면서 일단 혁명 전쟁을 하고 있었던 나라들은 이제 팔짱을 풀었어요. 와, 미쳤다. 쟤네들이 혁명을 하더니 누굴 죽였어요, 결국? 왕을 죽이네? 라고 하는 엄청난 충격에 빠집니다. 주변 나라들이요. 주변 나라들이. 그래서 국왕의 처형에 영국, 러시아 등 주변에 있는 왕국들, 제국들이 화들짝 놀래요. 화들짝 놀라서 이 나라들이 뭘 구성하냐? 대프랑스 동맹을 결성합니다. 야, 저 프랑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대프랑스 동맹을 결성합니다. 그리고 이쯤 되니까, 자, 이런 과격파들까지도, 그러니까 과격파들이 뭔가 이제 힘을 가지게 되니까, 그리고 사실 지롱드파라던가 반대파 쪽에서는 야, 왕을 처형하는 건 너무 주변 나라들에 미치는 영향도 그렇고 그건 너무 급진적인 것 같은데 좀 거기까지는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하는 온건파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쯤 되니까 프랑스 국내에서는 반혁명 세력의 반란까지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지금 자코뱅파가 주도하고 있는 이 제1공화정 있잖아. 이 제1공화정 같은 경우에 어떤 상황이 된 거야? 주변에서는 대프랑스 동맹이 외부에서 막 압박을 해오고 있고 내부에선 반혁명, 안티 레볼루션, 반혁명 세력들이 막 반란을 일으키고 이런 상황이에요. 일단 안쪽부터 좀 정리를 해야겠죠. 안쪽부터. 그래서 이 반혁명 세력의 반란을 계기로 해서요. 급진파였던, 과격파였던 자코뱅파는 온건파인 지롱드파를 완전하게 숙청합니다. 숙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요. 아까 만들었던 1791년 헌법이 아니라 새로운 헌법을 만듭니다. 공화정을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선거제도 이제 아까 제한선거제가 아니라 보통선거제에 기초해서 새 헌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요게 몇 년이냐면 1793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헌법을 1793년 헌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어찌됐든 1793년 헌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을 해요. 자, 국가에 대한 징병제, 지금 우리나라처럼 징병제라던가 의무교육이라던가 토지를 분배해준다거나 농민들에게, 그리고 지금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물가가 너무 오르는 거야. 물가가 너무 올라서 최고가격제를 시행해요. 뭐야? 물가가 너무 오르다가 하늘이 모르고 올라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최고가격, 어떤 물건에 대해서 이 가격 이상으로는 올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국가가 규정해요. 최고 가격을 설정해 놓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물가가 오르는 걸 좀 막으려고 하는 최고 가격제 등을 시행을 해서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서 파리 민중들, 아까 표현에 따르면 누구들? 쌍퀼로트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코뱅파가, 즉 과격파인 자코뱅파가 권력을 잡은 상황이에요. 지금 집권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때 지도자는 누구였냐? 로베스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로베스피에르가 어떠한 조직을 만드냐면 공안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요. 그리고 혁명재판소라고 하는 것들을 운영을 합니다. 뭐 하는 거야? 반혁명 세력, 이 혁명에 조금이라도 반대하는 느낌을 보이기만 해도 잡아서 다 죽입니다. 반혁명 세력을 처형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처형당해서 죽었다고 하죠. 어디에? 저 단두대에 목이 잘려서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정치 형태를 뭐라고 해요? 공포정치라고 합니다. 왜? 조금이라도 삐끗했다간 죽어요. 진짜로. 로베스피에르가 이끄는 요 시기. 그래서 공안위원회라던가 혁명재판소라던가 이러한 키워드들이 공포정치의 중요 키워드니까 같이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얘들아 봐봐. 뭔가 정말 과격파가 정말 우리말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다 잡아가지고 막 죽이고 이런 공포정치를 시행하면, 즉 꽉꽉꽉 누르면 그만큼 뭔가 이게 터져나오려고 하는 반발력도 커지겠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 혁명은 종료되어 갑니다. 자, 공포 정치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요. 공포 정치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결국 온건파 세력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 사건을 뭐라고 불러요? 테르미도르의 반동이라고 부릅니다. 테르미도르의 반동. 자, 그래서 이게 마지막 프랑스 혁명과 관련된 10번째 장면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르미도르의 반동이 일어나면서 결국에 이 공포 정치를 주도하고 있었던 로베스피에르가 처형되면서 프랑스 혁명이 일단은 일단락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0번째 장면이에요. 자, 테르미도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테르미도르가 자, 프랑스 이 공화정에서는요. 혁명력이라고 하는 별도의 달력을 썼어요. 별도의 달력. 근데 그 별도의 달력 중에 한 월의 이름이 테르미도르예요. 그래서 그 테르미도르 달에 일어난 반동, 반혁명 사건이다라고 해서 테르미도르의 반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테르미도르의 반동이 일어났고 결국 로베스피에르가 처형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지우면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자, 자코뱅파의 지지 세력들은 누구였다? 민중들, 소수 급진파 민중들, 그러니까 자코뱅파는 소수 급진파였고 지지 세력은 민중들. 네 글자로 쌍퀼로트 이런 사람들이었다. 한번 자 다시 한번 그러면 144쪽으로 가보죠. 아까 보지 않았던 자료 2번 로베스피에르의 의회 연설입니다. 자 예전처럼 당신들은 소유권의 행사에 최대의 자유를 부여하기 위해서 조항을 추가하고 그 합법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것 즉 소유권 관련된 거는 한 줄도 손을 대지 않았다. 당신들은 누굴 얘기하는 걸까? 따라서 당신들의 선언, 인권 선언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부자들을 위해, 독점적 상인, 투기업자, 폭군을 위해 작성된 것처럼 여겨진다. 여기에 대표적으로 재산권, 소유권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당신들의 선언, 당신들 누구들 얘기하는 걸까요? 그냥 꼭 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자본가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라던가 아니면 자본가들 그 자체겠죠. 이 당신들은. 자, 그래서 니은을 한번 보면 여기서는 소유권에 대해서 로베스피에르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소유권은 국민의 안전, 자유, 생존, 소유를 침해할 수 없다. 이 원리에 위반되는 모든 소유와 거래는 옳은 것이 아니며 부도덕한 것이다. 여러분들은 교과서에 바로 위에 자료 1번 있죠? 다시 한번 보세요. 자료 1번 보면 위에 기억 보면 소유권은 그 무엇도 침해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다. 다시 한번 니은 볼게요. 소유권은 국민의 안전, 자유, 생존, 소유를 침해할 수 없다. 소유권이 한 단계 아래로 내려왔죠. 로베스피에르의 말에 따르면. 오케이? 그럼 봐봐요. 자, 니은 주장에 아까 기억 주장. 소유권은 어떻다? 침해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다라고 하는 건 자본가들의 입장을 대변했다고 했습니다. 자, 니은 주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방금 봤던 이 주장은 자, 로베스피에르는 자코뱅파의 지도자였고요. 내가 아까 지우면서 왜 물어봤는지 좀 이해가 돼요? 자코뱅파의 지지 세력은 누구라고? 민중들, 쌍퀼로트들입니다. 쌍퀼로트들. 그래서 좀 돈이 없는 노동자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 쌍퀼로트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로베스피에르가 니은과 같이 주장한 이유, 이렇게 노동자들을 대변하고 이 쌍퀼로트들을 대변하면서 이런 대변하는 내용을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이러한 사람들의, 이러한 민중들의 지지를 받아서 뭐하자? 권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한 것도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권선언과 로베스피에르의 소유권, 재산권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봄직한 지점이 이 탐구활동에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 탐구활동은 아주 샅샅이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로베스피에르의 이야기까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143쪽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143쪽에 마지막 문단이 남아 있습니다. 자, 로베스피에르를 타도했어요. 누가? 온건파 세력들이. 우린 그 사건을 뭐라고 불렀죠? 테르미도르의 반동이라고 불렀고, 그게 프랑스 혁명 우리가 같이 봤던 10번째 장면이었습니다. 로베스피에르를 타도한 온건파 의원들은 공화제와 제한선거제를 규정한 헌법을 제정합니다. 뭐야? 공화제와 제한선거제. 아까는 공화제와 보통선거제를 했잖아요. 1793년 헌법을 새로 만들었네요. 이게 1795년에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1795년 헌법이라고도 부릅니다. 1795년 헌법. 그래서 공화제와 제한선거제를 규정한 헌법을 제정하고요. 5명의 총재가 같이 권력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총재정부라고 하는 정부를 수립합니다. 총재정부가 수립된다. 요게 11번째 장면입니다. 요게 11번째 장면이에요. 여기까지 그냥 쭉 이어서 갈 거예요. 11번째 총재정부의 수립이라는 장면을 우리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재정부는 식량 부족 문제 해결 못해요. 물가 상승 계속 해결이 안 돼요. 국내외에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무능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자, 봐봐. 정부가 무능해요. 근데 전쟁은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됐죠. 혁명전쟁으로. 그렇다 보니까 누구의 힘은 세지고 있는 상황이었어? 군대의 힘은 세지고 있었어요. 계속된 전쟁으로 영향력은 향상이 됐어요. 누구의? 군대의 영향력이 상당히 강해졌고, 그 군대의 영향력, 군인들의 인기 같은 것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 총재정부가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권력을 유지해 나가게 됩니다. 이 군대는 꽤나 유능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대프랑스 동맹, 아까 결성됐던 그런 대프랑스 동맹 같은 것들을 격퇴할 뿐만이 아니라 이 군대에서 크고 있었던 게 누구예요? 나폴레옹이죠. 이 계속된 전쟁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군대의 한 명이었던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은 꽤나 혹은 이제 큰 전과들을 올리면서 점점 위로 올라오고 있었고요. 자, 이탈리아와 이집트 원정까지 가가지고요. 나폴레옹이 승리를 합니다. 이탈리아와 이집트 원정에서까지 승리를 거둡니다. 나폴레옹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계속 막 쳐들어가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제 혁명전쟁 쳐들어오는 걸 막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나폴레옹은 막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막 주변으로 원정도 가고 막 이런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이 갔다가 돌아오면서 쿠데타를 일으켜요. 약간 옛날에 로마의 카이사르 같지 않아요? 갔다가 이제 돌아오면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총재 정부가 무너지고 이제 통령정부라고 하는 게 구성이 됩니다. 통령정부. 이 통령정부의 구성, 마지막 장면입니다. 12번째 장면입니다. 그래서 군대가 크고 있었고 이 총재정부 속에서 결국에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통령정부를 구성하면서 나폴레옹이 권력을 잡게 된다까지 143쪽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내용 길죠? 이전의 혁명이랑은 약간 내용량 자체가 좀 다르죠? 자, 그러면 잠깐 한숨 돌려보죠. 144쪽.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프랑스 혁명이 가지고 있는 의의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첫 번째 문단은 프랑스 혁명, 지금까지 살펴본 게 가지고 있는 의의고요. 두 번째는 한계점이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 혁명은요, 자유, 평등, 우애라고 하는 이념 아래에서 봉건적으로 옛날부터 내려오고 있었던 농노제라던가 이런 봉건적 부담이라던가 이런 봉건적이고 귀족적인 구제도, 아까 구제도의 모순이라고 하는 걸 얘기했었죠. 구제도를 타파해서 시민사회를 형성하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본주의 토대가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국민의회가 했던 개혁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막 길드를 폐지한다고 하는. 길드는 여러분들 서로 상공업자라던가 아니면 수공업자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좀 뭔가 도모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옛날에 길드였었죠. 그런데 자기들이 어떠한 것들을 팔고 어떤 것들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아주 명백하게 규정해놓고 이걸 규제를 때리다 보니까 자유롭게 무역하고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되는 데에는 굉장히 조금 제약이 걸려 있는 상황이었어요. 길드 때문에. 근데 막 길드를 폐지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 발전, 좀 자유로운 상공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적어둘 필요는 없고요. 갑자기 이 말이 왜 나왔나만 간단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걸 보면은 인권선언, 그리고 노예제 폐지 등을 통해서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를 확립해서 향후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발전하는 데에 큰 영향을 끼쳤다. 뭐 이런 의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냥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자유와 평등의 이상을 조화롭게 실현하기는 쉽지 않았다. 혁명을 통해서 획득한 정치적, 경제적 권리는 우리 밑에 있잖아. 144쪽 밑에 있는 탐구활동 우리 다 살펴봤죠? 혁명을 통해 획득한 정치적, 경제적 권리는 결과적으로 부유한 일부 시민 계급에게만 주어진 것이었을 뿐 노동자와 농민들, 일반 민중들, 쌍퀼로트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았다. 아직은 한계점이 꽤나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들 우리가 탐구 활동에서도 좀 살펴봤습니다. 오케이?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온 거야?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총재정부를 무너뜨리고 통령정부를 수립했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잠깐 끊었다가 마지막 나폴레옹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폴레옹입니다. 자,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정권을 잡은 이후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이고요. 자, 나폴레옹이 이제 집권을 합니다. 이제는 문단별로 좀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나폴레옹이 집권한 시기의 이야기예요. 자, 나폴레옹이 총재정부를 무너뜨리고 통령정부를 세웠다고 했죠. 통령정부는 처음에 통령이 총 3명이에요. 3인의 통령이 이제 정권을 같이 잡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폴레옹이었던 거고 사실상 나머지 2명은 나폴레옹보다 힘이 약했습니다. 나폴레옹이 사실상 정권을 잡은 거죠. 이후에 여러 가지 제도를 바꾸면서 결국에 나폴레옹은 1인 통령이 되고요. 종신 통령이 됩니다. 자, 나폴레옹이 혼자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통령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만 알아두시고 자, 여기 나폴레옹이 집권하고 어떤 정책들을 펼쳤는지 볼게요. 자, 나폴레옹은요. 징병제를 토대로 자, 국가 전체가 징병제가 시행이 된다는 건 일정한 병력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자, 아까 국민공의에서 징병제 시행했었잖아요. 징병제를 토대로 군사적 지도력을 발휘해서 오스트리아를 격파하고 자, 주변 나라들을 이제 하나하나 격파해 나가는 거예요. 오스트리아를 격파하고 영국과 조약을 체결해서 이제 일단은 평화를 회복하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주변에 보면 대프랑스 동맹이 맺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과의 혁명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고 나폴레옹은 군대 출신이기도 하고 군사력 지도력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정권, 권력을 잡은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 이런 군사적 지도력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를 격파하고 영국과 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단 전쟁을 조금씩 마무리 지어가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프랑스 국립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을 설립을 해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정책도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민교육을 시행을 해서 프랑스 국민들의 애국심을 자, 국민 전체에 대한 아까 이제 의무교육도 시행을 했었는데 국민교육을 시행을 해서 프랑스 전체 국민들이 프랑스라고 하는 조금 수업에서 쓰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 국뽕 있잖아요. 내가 프랑스인이라고 하는 프랑스 국민이라고 하는 그런 국뽕을 조금씩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애국심을 고취하는 그런 모습들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집권한 다음에 또 프랑스 혁명의 성과가 반영되어 있는 나폴레옹 법전, 프랑스 대법전이라고도 합니다. 프랑스 민법전. 자, 프랑스 민법전이라고도 부르는 이 나폴레옹 법전을 편찬을 해서 법 앞에서의 평등 그리고 재산 소유권 이런 프랑스 혁명의 성과들이 보장된 법전이 편찬이 된다. 자, 그래서 나폴레옹은 이따가 의의에서 살펴보면 알겠지만 나폴레옹은 상당히
조금 양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나폴레옹이 주변 나라들을 격파하고 주변 나라들을 점령하면서 그 나라들의 프랑스 혁명의 정신들이 퍼집니다. 그런데 나폴레옹 자체는 전쟁을 통해서 거길 점령한 또 점령자, 정복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자, 나폴레옹 법전에 대한 설명이 오른쪽 날개에 나와 있는데요. 나폴레옹 법전에 보면 법 앞에서의 평등, 아까 인권선언에서도 봤었죠. 법 앞의 평등, 신앙의 자유, 사유재산권의 존중 등 여러 민법의 기본 원리가 반영된 법전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법전 자체는 법학이라던가 이런 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나폴레옹 법전이 사실상 나폴레옹이 점령했던 지역들의 나중에 근대 헌법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데 뭐 고문을 부분적으로 인정한다던가 국가의 이익이 조금 더 우선된다거나 이런 한계점들도 존재하고 있었다. 나폴레옹 법전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집권하고 나서 이러한 정책들을 펼치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다. 나폴레옹의 전 국민적인 인기는 엄청났습니다. 나폴레옹의 인기는요. 그래서 이러한 개혁을 바탕으로 나폴레옹은 이제 국민투표를 실시를 합니다. 나폴레옹은 이제 뭐가 되고 싶었어요? 황제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국민투표를 통해서 나폴레옹이 황제에 즉위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국민투표를 해서 압도적인 국민의 찬성을 바탕으로, 지지를 바탕으로 이제 나폴레옹은 황제에 즉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프랑스의 황제가 즉위해서 여기는 이제 첫 번째 황제 정치, 제정이라고 해서 제1제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아까 입헌군주제가 시행이 됐다가 자, 국민의회에서 1791년 헌법으로 입헌군주제가 시행이 됐다가 중간에 어떻게 됐어요? 국민공회가 왕권 정지 이후에 공화정을 선포했죠? 그래서 제1공화정이 이어졌었고 그 제1공화정이 결국 끝납니다. 어떻게? 제1제정으로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두 번째는 제1제정의 성립 정도로 제목을 달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1제정에다가도 조금 더 일단 강조 표시를 해놓을게요. 자, 앞선 그런 집권한 이후에 여러 개혁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의 지지를 얻은 나폴레옹은 결국 국민투표를 통해서 황제에 즉위하게 되고요. 아까 영국과 조약을 맺어서 평화를 좀 회복했다 그랬죠? 자, 영국이 또 중간에 조약을 파기합니다. 깼다는 얘기죠. 조약을 깨면서 또 대프랑스 동맹이 결성돼요. 대프랑스 동맹은 총 4차에 걸쳐서 이어지거든요. 우리가 지금 교과서에 계속 대프랑스 동맹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교과서에 다 나눠 놓으면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대프랑스 동맹이라고 그냥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자, 대프랑스 동맹이 다시 결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나폴레옹은 이 다시 결성된 대프랑스 동맹과 결국 다시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제1제정이 되고 나서 어떠한 일들을 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나폴레옹은 영국 본토. 자, 영국이 조약을 파기했죠. 나폴레옹이 떼찌해줘야 될 거 아니야. 혼을 내줘야죠. 그래서 영국 본토에 상륙을 해서 영국을 점령하려고 시도를 하였는데 요 해전 이름은 좀 기억을 할까요? 자, 당시에 정말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진짜 뭔가 해군 제독 중에 거의 첫 번째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있는 넬슨 제독이죠. 자, 넬슨이 이끄는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영국 해군에게 패합니다. 그래서 영국 본토 상륙은 실패해요. 영국 본토 상륙은 실패합니다. 그런데 육지에서는요, 오스트리아, 옆에 있는 프로이센, 위에 있는 러시아까지 격파합니다. 자, 러시아 군대, 밀고 들어오는 러시아 군대까지 격파합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세 번째. 요때예요, 이제. 지금까지 이름 잘 등장 안 하고 있었죠? 아직까지 이름은 남아 있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을 이제 완전히 해체시켜요. 완전히 해체시켜서 대륙 전체의 패권을 장악합니다. 결국에 누구만 못 먹은 상황이에요, 지금? 영국은 못 먹은 상황인데 대륙에서의 패권은 장악합니다.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이 해체되는 모습 기억해 두세요. 신성 로마 제국이 이때 해체됩니다. 이때 해체돼요. 나폴레옹에 의해서. 자, 이제 계속해서 나폴레옹은 전쟁을 치러 나가게 되는데요.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나폴레옹의 쇠퇴. 자, 영국을
본토를 점령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그래서 나폴레옹은 이제 영국 점령은 좀 아니고 영국을 고립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이 이제 더 이상 스스로 못 버티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떻게 하냐면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유럽 대륙과 영국 사이의 무역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대륙 봉쇄령. 자, 요 키워드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유럽 대륙과 영국 사이의 무역을 금지하는 대륙 봉쇄령을 내립니다. 대륙 봉쇄령을 내려요. 그런데 이 대륙 봉쇄령, 대륙을 봉쇄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영국으로부터요. 자, 그럼 영국이 무역을 못하니까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뭔가 스스로 못 버텨가지고 터져 나오겠죠. 근데 이 대륙 봉쇄령을 과감하게 어겨버린 나라가 있었으니 그게 누구냐?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봉쇄령을 어기고 영국과 무역을 계속합니다. 그게 이제 나폴레옹 눈에 걸린 거죠. 그러자 이제 영국 본토 상륙은 실패했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러시아를 원정을 갑니다. 러시아를 혼내주러 가요. 러시아를 점령을 하러 갑니다. 러시아를 혼내주러 러시아 원정에 나서게 되죠. 하지만 혼난 건 나폴레옹이었죠. 나폴레옹 군대는요, 러시아가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뒤로 빠지는 거야. 자, 러시아가 거기서 바로 싸워주는 게 아니라 조금씩 안쪽으로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럼 나폴레옹도 그 후퇴하는 걸 따라가지고 조금씩 전진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요 시기가 딱 겨울이었습니다. 엄청 추워요, 러시아의 겨울. 그래서 나폴레옹 군대는 후퇴 전술과 함께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엄청난 사망자를 내면서 결국 러시아 원정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체크할게요. 러시아 원정은 실패합니다. 근데 이 러시아 원정에서 너무나 많은, 그러니까 이전부터 전쟁을 너무 오랫동안 해오기도 했고요. 러시아 원정에서 엄청난 프랑스 군들이 죽어요. 이제 러시아 원정에 실패하면서 나폴레옹의 어떤 기세라고 하는 게 확 꺾여버린 거죠. 확 꺾여버린 거죠. 이후에 이제 나폴레옹은 대프랑스 동맹에 패배했을 뿐만이 아니라 나폴레옹은 대프랑스 동맹에 조금씩 패배해 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컸던 거예요. 사실 러시아 원정에 실패했던 게. 이제 프랑스 군대에 뭔가 군대를 더 충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하거나 이럴 사람들도 안 남아있는 상황이 된 거죠. 전쟁을 너무 오래 하기도 했고 러시아 원정에서 너무 많이 죽기도 했고요. 그래서 프랑스 동맹에 패배해서 엘바섬이라고 하는 섬에 유배됐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대탈출을 하죠. 탈출을 해가지고 황제로 잠깐 복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잠깐 엘바섬에 유배됐습니다. 유배됐다가 탈출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황제로 복귀하는 상황도 살짝 생겼었는데 결국에 황제로 복귀한 이후에 다시 전투를 치르는 건데 그 전투가 마지막 전투입니다. 나폴레옹의 마지막 전투. 워털루 전투라고 하는 전투에서 영국과 프로이센 연합군에게 패하면서 결국에 나폴레옹은 완전하게 몰락하게 돼요. 자, 그럼 워털루 전투는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어떻게? 나폴레옹의 마지막입니다. 나폴레옹이 이제 결국에 몰락하게 된 거죠. 정말 나폴레옹은 이 짧은 시간 동안, 짧은 한 20년 정도의 시간 동안 정말 유럽 전체를 휩쓸었어요. 아까 봤잖아. 나라 이름이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러시아 원정을 가기 전에도 보면은 막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그 다음에 막 주변 영국도 막 치고요. 막 주변 나라도 아까 보면은 나폴레옹이 완전히 황제가 되기 전에 막 이탈리아, 이집트 가고 난리 났었잖아. 유럽 전체를 휩습니다. 유럽 전체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다음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아예 나폴레옹 전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쑥대밭이든 이 휩쓸린 유럽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유럽 전체의 회의가 열릴 정도로 나폴레옹은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유럽을 휩쓸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유럽을 휩쓸었던 나폴레옹이 몰락하고 나서 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러한 나폴레옹 전쟁이 결국에 유럽에 어떠한 영향을 가지고 왔는가라고 하는 나폴레옹 전쟁의 영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폴레옹 전쟁의 영향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자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굉장히 나폴레옹은 양면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보세요.
자, 자유주의 이념이 확산이 됩니다. 왜? 나폴레옹의 첫 번째 면은요, 어떤 면이냐면 이 사람은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전 유럽에 뿌리고 다닌 사람이에요. 그죠?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프랑스 혁명에서 결국에 이어져 온 사람이잖아. 이 프랑스 혁명의 정신, 아까 얘기했던 그 프랑스 민법전, 여기에는 나폴레옹 법전으로 나와 있는 그 나폴레옹 법전의 내용에 보면은 뭐 법 앞에 평등 이런 프랑스 혁명의 정신들 있잖아요. 이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 전 유럽에 뿌려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나폴레옹에 의해서. 그래서 자유주의 이념이 확산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유럽 각국에서는요, 전제 정치를 폐지하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납니다. 우린 그걸 다음 시간에 다 배울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나폴레옹에 또 뒤집어서 다른 면은 뭐가 있어요? 나폴레옹은 정복자예요. 그 나라들을 막 침공하고 쳐들어가고 했던 정복자잖아. 나폴레옹 군대의 침략과 지배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나폴레옹에 대해서 싸우는 과정에서 자신들 민족, 야, 우리 민족의 국가를 지켜야 되지 않을까? 누구로부터? 나폴레옹으로부터. 그래서 각 국가, 각 지역별로 우리 민족들의 국가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민족주의가 일어나서요. 유럽 각국에서 다른 나라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나라들도 뭔가 독립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 그리고 독일이나 이탈리아처럼 막 분열되어 있었던 나라들은 우리 독일 민족들의 국가로 하나로 통일을 해야 된다. 이탈리아가 하나로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방식의 독립과 통일 운동들이 전개되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폴레옹이 준 영향 두 가지,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라고 하는 건 상당히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나폴레옹은 프랑스 혁명의 성과를 유럽 전체에 뿌리고 다닌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이념을 확산시키면서 전제 정치를 폐지하고 시민의 자유, 권리 이런 것들을 뭔가 세우려고 하는 그런 혁명들을 일으키게 하는 영향을 주기도 했죠. 두 번째, 뒤집어 보면 나폴레옹은 정복자예요. 나폴레옹과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민족의 국가라고 하는 걸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더 커지게 되었고, 그래서 민족주의라고 하는 게 자극이 되면서 우리 민족의 나라로 다시 우린 독립을 해야겠다라는 사람들도 생기고요. 또 어떤 나라들은 독일 민족의 국가로 통일을 해야 된다, 이탈리아의 국가로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가 통일운동도 일어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결국에 나폴레옹이 만들게 된다. 이후에 영향을 이렇게 주게 된다. 엄청난 영향이죠, 사실. 이런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45쪽에 밑에 있는 거 있잖아요. 밑에 프랑스 혁명이 끼친 영향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거기에 보면 나폴레옹 법전 얘기가 나와 있잖아. 나폴레옹 법전이 편찬돼서 모든 사람이 법 앞의 평등과 재산의 소유권 이런 것들을 보장받았다. 아까 날개에서도 봤던 겁니다. 국민교육을 시행했다. 그래서 언어가 프랑스어로 통합됐다. 그리고 이제 미터법들, 도량형이 통일되는 모습들, 그리고 행정구역이 정비되는 이런 모습들까지 여러분들이 그 첫 번째 문단 정도는 좀 뭔가 체크를 해두고 한번 나폴레옹이 이런 정책들도 시행을 했구나라고 하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 길 거라고 예견을 했고 역시나 길어졌어요. 자, 프랑스 혁명은 나폴레옹까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길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프랑스 혁명 내용 잘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국민국가의 발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쭉 이야기가 전개가 될 텐데 선생님 생각에 다음 수업이 더 길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음 수업은 원래 본 수업으로는 한 2시간에 나눠야 되는 건데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강의로는 한 강의로 찍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다음 수업도 만만치 않게 길 겁니다. 그래서 기대하시고 어쨌든 그러면 오늘 모두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나폴레옹 전쟁 이후의 유럽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러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